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오현규입니다. 블랙 먼데이로 시작한 폭풍 같은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역대급 폭락과 반등, 다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든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시장은 원인 분석으로 바쁜 모습입니다. 일단은 미국 고용지표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일본 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이 이번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경제전쟁꾼에서도 장재철 이코노미스트님 그리고 조영무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주 증시를 뒤흔든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어떤 상황인지 냉철한 시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표 하나에 이렇게 일희일비할 일인가 싶은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이례적인 폭락 이후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어쩐지 병주고 약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두 분 꾼께서는 이번 주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재철 박사님 앞에 여쭤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연초부터 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자료를 보시면 일본 자료 보시면은 S&P 500거든요. 예. 그 자료를 보면은 연초부터 7월 중순까지 약 한 19.5%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7월 중순부터 그리고 8월 초까지 약 한 2%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정이 있은 다음부터 주가가 월요일 날 갑자기 5% 정도 같이 고점 대비 빠지니까 예. 시장은 패닉이 왔던 거죠.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7월 중순까지 약 한 20%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 건가? 이런 불안이 있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저렇게 조정을 겪은 겁니다. 그다음에 리바운드를 했지만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한 번의 트라우마가 있었죠. 아주 예. 대표적인 게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블랙 먼데이 때 블랙 먼데이 2라고 그러죠. 월요일 날 예.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근데 87년 블랙 먼데이를 보시면은 보십시오. 오른쪽 두 개 그림이 S&P 미국 지표입니다. 미국 지수인데 20% 이상 빠졌죠. 그리고 특징은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지만 고점 대비 반등했다는 게 특징인데 저 때는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블랙 먼데이 때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미국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용 지표가 나빠가지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아시아 시장의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런 주식 시장의 큰 폭 조정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과 또 외환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었죠. 자료 4번을 보시면은 일단 채권 시장을 보시면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고 안전 자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미국과 한국에서 다 같이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리바운드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달러는 약세가 됐습니다. 예. 보시면 약 한 1.3% 고점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은 그것보다는 엔화를 보시면 엔화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한 6% 정도 강해져가지고 저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금융시장에서의 큰 폭의 조정에서 나타난 특징이고 지난 블랙 먼데이와 이번 블랙 먼데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 먼데이가 무려 한 30여 년 만에 다시 소환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영무 연구위원님은 증시를 다루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 상황은 좀 약간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만한 징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징후로 물어보시니까요. 저는 징후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징후라고 지금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들이죠. 뭐 시간 순서로 따지면 뭐 AI나 테크, IT 기업들에서 좀 심상치 않은 가령 뭐 기존의 낙관론으로 바라보다가 AI가 우리한테 그만큼 빨리 다가올까? 저 사업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하는 조짐들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을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 매크로와 관련을 해서 일종의 트리거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가령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예. 근데 그건 제 예상보다도 한두 달 정도 빠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미국에서 나왔던 안 좋은 고용 지표, 그리고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다. 이런 것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나올 수 없는 지표가 나온 것이냐,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안 좋았던 지표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지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좀 빨랐고 그것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던가 금리 환율의 변동성, 변동폭은 예상외로 컸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매크로가 그다지 실제로 변한 건 없는데 금융시장이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무언가 너무 낙관하고 있었거나 또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거나 또는 경시하고 있었거나 그랬던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무한정 오르는 시장이라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이번 시장 이렇게 급락 충격을 보면서 그 흔히 보드 게임의 젠가라는 거 있죠. 이게 블록 쌓아놓고 하나씩 빼는데 마지막에 어떤 한 블록을 딱 뺐을 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전에 빼놓은 블록들도 영향을 같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만든 그 원인 중에 그 결정적인 마지막 블록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장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 지표는 사실 점차 조금씩 좀 약화되고 있었거든요. 제조업 지수도 나빠지고 있었고 또 신규 일자리 수도 좀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실업률이 갑자기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라간 4.3%를 기록한 거죠. 근데 이 4.3%에 대한 그 평가는 우리가 다시 하겠지만은 이 슬라이드 이제 5번을 보시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좀 퍼펙트 스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이 갑자기 다 모이니까 굉장히 나쁜 거로, 더 나쁜 거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가 그렇고요. 예. 두 번째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가 된 것이 소위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 막대한 규모의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환류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한 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어떤 그 마지막 젠가라고 하면은 기다렸던, 바라지 않으면서도 기다렸던 나쁘게 나온 실업률,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과 아주 급속도로 강해진 엔화, 그것이 엔캐리에 대한 우려를 키운 거,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의 그 하방 리스크들이 시장에는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시장에서 막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우려하던 차이 아까 그 두 가지 요인이 터지니까 시장이 과민 반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런 어떤 우려들, 거품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작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겹쳐지면서 이런 폭락 장세를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자, 조영무 박사님, 이번 사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게 미국 경기 침체, 이른바 뭐 아래 공포라고 하는데요. 이 침체 우려는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게 엇갈립니다. 3회 법칙에 대해서 뭐 이것이 침체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 연준이 9월에는 빅컷에 나서야 된다. 최소 50bp 이상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 공포 조금은 좀 주말 오면서 수그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별 생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꽤 예전부터 아마 뭐 제가 나온 다른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아마 한 1, 2년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오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계속 들어온 이야기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내년 초쯤에 미국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 같고요. 보다도 구체적으로는 한 두 개 분기 정도 성장률이 떨어지겠지만 흔히 침체로 이야기하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아니고 0%대의 부진한 성장세가 한두 개 분기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침체인가? 침체가 아닌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요. 저는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에 가깝고 과거의 미국 경제의 침체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강도는 약하고 깊이는 얕고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걸로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한 1, 2주 전, 지난달 이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라고 반응들 예. 하셨는데 지난주, 이번 주 막 시장이 요동치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이럴 걸로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낙관적인 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시장의 문제다. 예. 그래서 아까도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었거나 무언가 놓치고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시면서 질문의 뒤쪽 부분은 금리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역시 좀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 이런 거죠. bad is good이라고 했다가 예. 요즘에는 bad is bad라고 하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쁘면 나쁜 거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실업률이 높아지면 뭐가 좋은가요? 단지 조금 나쁘냐, 많이 나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저희는 얼마 전까지도 왜 bad is good이라고 했느냐? 저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를 바라시는 분들, 바라는 섹터가 있죠. 근데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는데 안 낮춰주는 거죠. 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좀 낮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가 또 선전을 해요. 안 좋은 지표가 좀 나와주면 좋겠어. 예. 그때의 상황에서는 안 좋은 지표가 좋은 거죠. 그래서 bad is good이라고 하다가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bad is bad. 안 좋은데 이건 진짜 나쁜 거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이 0.5%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인하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역시 앞서간다라고 봅니다. 예. 예. 미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빨리 금리 인하 못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미 연준은 올해 3분기, 한국은 올해 4분기에나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사실 시장은 아주 매일매일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그만 변화에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 큰 배가 선회하듯이 서서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시각차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제가 어떤 수준인지 경기를 판단할 때 경제 지표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헷갈리게 하는 게 이 미국 경제 지표 아닌가 싶어요. 2분기 GDP가 나왔을 때 미국 2.8%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2.8%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7월 고용 지표 보고 화들짝 놀라고 어떤 게 진짜 미국 경제의 실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조 박사님 이거 답변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리면서도 직접적으로는 이번에 시장에 영향을 준 부정적인 지표가 실업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런 고용 지표 그리고 제조업 PMI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0.2%포인트 높아졌죠. 안 좋죠. 근데 정말 그렇게 나쁜 거냐. 저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장기적인 미국의 평균 실업률 수준은 2000년 이후 5.8입니다. 너무 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막 급변동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 5년,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평균을 보면 그때의 실업률 평균은 4.4입니다. 5.8보다 4.4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에요.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저는 아직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했거나 임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조업 PMI도 영향을 줬는데요. 안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갑자기 안 좋아진 거냐? 이 지표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히 안 좋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진 게 부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어느 만큼 부정적인 뉴스냐라고 하는 웨이트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죠.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입니다.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조업
아니라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대로 70%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보다는 서비스업 PMI가 더 중요했고요.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온 직후에 발표된 서비스업 PMI는 도리어 상승했죠. 예. 그래서 별로 변한 건 없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 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그동안에 미뤄져 왔을 뿐이지 나타났어야 되는 경기 둔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차츰차츰 나타날 거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왜 이렇게 조 박사님 이게 낙관론으로 변하셨냐 이렇게 보는 거는 조 박사님은 변함이 하나도 없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이 확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게 5%대 고금리로 과연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좋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가졌잖아요. 우리 장재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둔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책 금리를 0%대에서 5.5%까지 올렸으니까 경제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실물적으로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제조업 부분에서의 PMI 약화로 나타난 거죠. 지난 한 3, 4개월 동안에 기준치 하회에 있거든요. 50 이하면 경기가 수축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나빴던 부분들이 이제 실업률이 4.3%로 연준이 장기 평균 실업률을 생각하는 게 4.2%예요. 예. 그걸 상회하니까 야 이제부터는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연착륙할 거니까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배드는 배드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건 있고 사실 실업률 4.3%는 우리 조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장기 평균 수준이 아주 길게 봐도 5.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 상당히 낮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 195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기에 들어갈 때 평균적인 그 실업률 수준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3과 5.2%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밤에 이제 주가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17,000명 줄었죠. 예. 되게 환호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4주 평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실업보험 청구한 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청구하는 건수도 있는데 그것도 예. 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인 경제 기조의 둔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물론 지표 하나로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지표 자체는 우리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점차 좀 실물 경제 지표들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한 7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의 경기가 개선됐다는 거는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서비스 경기는 이제 피크를 쳤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제조업 경기가 둔화된 거를 우려하는 거는 바로 서비스업이 둔화될 때 뭔가가 받쳐줘야지만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될까 봐 지금 걱정하는 예.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주 주목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고용지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씩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좀 이번에 좀 안 좋다가 좋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조영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변화폭도 중요한데 사실은 지표를 볼 때 어느 지표의 최종적인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예. 있고 맥락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전화나 연락을 계속 받으면서도 뭐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아직 생각이 안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마 데이터나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단위로 늘어났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계절적이거나 일회성일 수 있는 요인들이 섞여 있다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었거든요. 예. 가령 이런 겁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있는 미국의 주민들이 일을 못하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한 거예요. 동시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특정 주에서 전 같으면은 일을 안 함으로써 뭐 이 소득이 끊겼던 교사 직군에 계신 분들이
전에는 제도적인 이유로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단지 제도가 바뀌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뭐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뉴스도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 저는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였거든요. 뭐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장재철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추세적이거나 또는 지속 기간이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특정 지표가 나왔을 때 그냥 최종 숫자만 올랐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 맥락, 흐름,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꼼꼼히 자세하게 오랫동안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숫자가 올랐네, 늘었네, 뭐 이것만 볼 게 아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지표 안에 섞여 있는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내는 거. 이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경제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 필수일 것 같은데요. 장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추세와 어떤 일시적 요인, 우리가 경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추세선과 그 일시적 요인에 의한 네. 사이클로 보거든요. 근데 이번 노동 지표는 사실 좀 일시적 요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고용통계국 실업률을 발표하는 고용통계국은 허리케인이 이번에 남쪽을 쳤을 때 별 그 영향이 없을 거다 했는데 이번 주당 청구 건수를 보면 텍사스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시간주에서 레이오프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또 실업 청구 건수를 높였고요. 근데 최근에 실업 증가에 뭐 거의 한 30% 40% 이상을 레이오프, 그러니까 해고, 일시적인 해고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7월뿐만 아니라 8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적인 일자리 수의 어떤 뭐 3개월 이동 평균이라든지 이런 추세도 봐야 되지만은 이런 뭐 각 개별 달에서 나타나는 이벤트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업률이 나빠지고는 있지만 그나마 자꾸 노동시장에서 좋은 뉴스를 본다고 하면 노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취업자도 늘어나고 또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실업률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경기의 급격한 급냉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도 이렇게 온도가 차이가 나는 지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실업률 숫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몇 건 줄었나 늘었나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많이 이번 주 들어 거론된 게 바로 이 3의 법칙이 아닌가 싶어요. 네. 클라우디아 3이라고 하는 그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건데 정작이 장본인은 이 3의 법칙을 어긋났다. 이제 드디어 이 침체 신호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는데 경기 침체 상황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앞으로 우리가 이 경기 지표를 볼 때 그냥 뭐 3의 법칙 이것만 갖고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경기 지표나 징후를 놓치지 않고 봐야 될지 장 박사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사실 올해 들어오면 아니면 작년부터 우리가 미국 경제를 볼 때 미국 경제는 곧 리세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가 경기 침체 그 선행 지수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장단기 금리 차고요. 두 번째가 이제 3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7번째 자료를 보시면 장단기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3개월 국채의 격차 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게 마이너스로 이제 내려가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면 저 회색 지역이 저겁니다. 경기 리세션 침체기.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데 보통 저 기간이 10개월에서 17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에 보면은 요번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들어간 지 지금 17개월, 10개월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리세션이 안 들어갔거든요. 예.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기 침체라고 하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저것도 선행 어떤 모델도 맞지 않고요. 두 번째 3의 법칙을 보면은 그 몇 번이지? 그 8번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에 평균적인 실업률이 12개월 평균의 최저점의 실업률보다 0.5%가 높으면 예. 경기 침체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의 경우는 경기 침체 전에
경기 침체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0.5% 포인트의 그 트리거가 켜집니다. 과거에 저 자료를 보면 근데 요번에 0.5% 포인트 올라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어떤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은 안 맞는 이유,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어떤 지표를 봐야 되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경기의 침체를 고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인데 지금은 재정 정책은 빼놓고 우리 통화 정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그러면 어떤 지표를 보고 통화 정책을 쓸 것이냐?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입니다. 예.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연준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실업률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잘 아니까 시장은 실업률이 갑자기 나빠지니까 저렇게 좀 과잉 반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고용 지표가 앞으로 어떤 속도로 나빠질지 이것이 연준이 향후에 정책 금리의 경로와 어떤 방향 이거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일희일비하는 것 빼고 그 조영무 박사님 시각에서 어떤 지표를 요즘 주목해서 보십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니까요. 미국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우리랑 다르죠. 예. 우리는 수출이 중요하지만 미국은 소비가 중요합니다. GDP 안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니까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최근까지도 생각보다 돈을 왕성하게 많이 잘 써줬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을 해서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이거를 좀 더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당장 뺏어 쓸 수 있는 이 금액의 잔액, 밸런스 규모가 코로나 이전에는 1조 달러대에서 출렁출렁 움직이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5조 달러 가까이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거의 5배, 4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버티라고 주었던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영향을 주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데이터를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 수치가 크게 줄고 있지 않아요. 예. 도리어 마지막 숫자는 도리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얻게 되었던 돈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미국의 자산 시장은 상당히 호조세, 가격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많이 늘려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초과 저축이 이미 소진되었고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야기하는 초과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을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 규모가 추세선인데 그것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고 그걸 다 썼으니 이제 소비를 못할 거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 분석의 맹점은 뭐냐면 추세선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초과 저축액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도리어 직접적으로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정확한데 이 숫자가 안 줄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일해서 돈 버는 원천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거나 또는 똑같은 취업자 수인데 받는 임금이 오르는 거죠. 이 두 개의 곱이 결국은 받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보면은 임금은 최근까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자 수의 동향 또는 실업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인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업이 회복이 되면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유입되지 못했던 해외 불법 입국자나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교롭게 공급도 많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취업자 수도 많고 반면에 실업률은 낮고 아주 아이디어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법 입국자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유입을 차단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경제 둔화 조짐도 있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있어서 소비가 중요하고
이 소비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임금과 취업자 수가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된 고용 지표는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정말 침체에 빠질 것이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마일드하고 얕고 짧은 침체를 지나갈 거라고 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가계가 여전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빨리 소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가 설령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실업자가 되고 나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기에는 미국 경제나 미국을 비롯한 유로존, 일본, 한국까지도 선진국 경제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이 인구가 줄고 있거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거나 또는 그 예전에 많이 태어났었던 이 세대가 이제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노동 공급이 부족한 시기를 맞다 보니 그렇다고 사람을 내놓고 많이 자르기도 어려운 국면을 예. 맞고 있어서 설령 미국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실업자가 대거 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국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더라도 침체 후 골을 얕게 만들고 기간을 짧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궁금증이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모아지는데요. 주가 급락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난 7월 FOMC에서 미리 금리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장재철 박사님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물론 7월달 고용 지표가 나빠서 지금 연준이 비하인드 커브를 해서 좀 늦게 정책을 쓴다는 비판은 있지만 그 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책을 하는 게 여태까지 그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은 선제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8월 달에 뭐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인하를 한다든지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 예. 나왔었죠. 그리고 또 9월 달에 50bp 내린다는 빅컷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은 저는 9월, 11월, 12월 세 번에 걸쳐서 25pp씩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2분기에는 2.8%의 굉장히 좋은 그 성장을 했고요. 지금 아틀란타 연준이 2.9% 추정하고 있거든요. 3분기 성장률을.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아주 주마다 아니지 하니까. 않습니까, 여러분? 침체하는 예. 얘기가 좀 어색하네요. 2.9%면 침체가 아니죠. 만약에 2.9%면 어쩌면 뭐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2%대 중 아래로 내려보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3분기,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1% 내외 많이 좋아봤자 그렇게 나갈 거로 보는데 어쨌든 둔화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인플레이션도 리세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좀 전질적으로 좀 둔화된다 그러면 25bp 정도의 인하가 바람직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달의 노이즈가 8월 달에도 노동시장에서의 노이즈가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8월 달 그 실업률을 보고서 9월 달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얘기는 그때도 나빠진다고 하면 연준이 아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고용 약화나 아니면 경기의 둔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50bp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 예. 예, 그렇습니다. 자, 9월 FOMC에 앞서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보통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뭐 파월 얘기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경험도 있는데요. 네네. 파월이 무슨 얘기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 지난 7월달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치고서 했던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인하를 할 거로 이제 보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의 어떤 그 변동성이 커진 거에 따른 시장의 과민 반응을 봐서 7월달보다는 좀 더 좀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일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그 잭슨홀 미팅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와 효과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쓸 때, 즉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이것이 얼마나 잘 실물 경제에 전달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경제가 또 미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상당히 구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노동 시장에서 목격하는 것처럼 이민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노동 시장에서의 변화 또 공급 망의 어떤 차질 문제들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효율성을 갖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아주 오래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후에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옛날에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고 문제없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우리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낮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때 앞으로의 어떤 금리 정책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어떤 통화 정책의 시사보다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미국 얘기 많이 했는데요. 사실 뭐 제코가 석자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2분기 역성장이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 글로벌 아이들이 좀 낮추기도 하고 있고 조영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기. 이것도 저는 생각이 안 변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만약에 다른 데 나온 걸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다른 쪽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다들 높이셨죠. 근데 저는 질문을 받으면 이건 좀 찜찜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다른 지표들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미스테리했죠, 아주 그냥. 그리고 좀 확인이 더 필요하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매달 나오는 산업활동 동향,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재정 동향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한두 달 보고 나서 제가 뭐 5, 6월 지나면서 말씀드렸던 제 뷰는 1분기에 성장률이 잘 나왔던 데에는 일시적이면서도 좀 정책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다. 뭐 오늘의 주제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예. 나열만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있었던 기저 효과, 직전 분기가 안 좋았던 네. 것, 그리고 소비도 괜찮게 나왔는데 국내 소비는 부진하지만 해외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 네. GDP로 집계되는 국내 민간 소비에는 해외 소비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 소비도 좋게 나왔고 생각보다도 건설 투자가 양호하게 나왔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썼었던 신속 집행, 조기 집행의 영향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추세적인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반대로 2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마이너스 0.2가 나온 거죠.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폭의 플러스는 또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체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을 해서는 지금 7월 발표된 자료로 5월까지의 정부의 재정 동향이 나왔는데 올해 5월까지 정부가 쓴 재정 총 지출의 재정 진도율 한마디로 올해 쓸 수 있는 것을 100이라고 할 때 어느 만큼 썼는가가 47%를 넘습니다. 똑같이 쓰면은 6월까지 50% 쓰는 게 맞을 텐데 5월에 거의 그 비슷한 수치까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당겨 쓴 겁니다. 반면에 세출을 위한 세금 수입은 5월까지 4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당겨서 많이 썼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상반기에 그나마 정부가 재정 지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 소비의 기여도도 있었고 건설 투자의 증가율도 높게 선방을 하면서 그나마 그래서 1, 2분기에 성장률이 그 정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또 뒤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많은 분들의 기대보다는 지금 뒤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4분기라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도움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은 1분기에 그나마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 마이너스는 나왔지만 상반기의 반기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꽤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반기의 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떨어지면서 올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고 하저 흐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상반기에 그래도 좀 성장률이 높게 나왔던 1분기에 높게 나왔던 요인 그리고 또 2분기까지 경상수지 상당히 흑자를 보이는 게 반도체하고 휴대폰 잘 팔린 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어느 정도 끌어가는 그런 경제인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 새로운 칩의 그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이래서 AI에 관한 거품론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수출에 상당히 악재가 될 텐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상황이 좋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좋고 그러면은 해당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또는 그에 연관된 업종이나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해당 기업분들 또는 수원이나 이천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분들이 그렇게 수혜를 누릴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나가야 되는 양상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균형입니다. 예. 양극화죠.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유난히 심합니다. 올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었고 반도체 경기가 주도하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건 대단히 다행입니다. 제 예상보다도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훨씬 더 어려웠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훨씬 더 많은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게 되는 체감 경기는 수출이 아니라 반도체가 아니라 민간 소비와 투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나온 데이터만 보더라도 제 예상보다도 소비와 투자는 더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 1분기에 성장률이 그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체감이 안 된다. 그렇죠. 살기는 여전히 어렵고 경기가 좋아진 걸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인 제가 보기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상이 앞으로 쉽게 해소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그 나라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수출 또는 반도체와 같은 일부 섹터나 일부 부문이 좋아짐으로 인해서도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은 많이 높아지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분명히 2%대가 나올 겁니다. 지난해 1.4였잖아요. 훨씬 높아지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 좋아진 거 아니야? 특히 만약에 정책 당국이나 통화 당국에서 우리 경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미 좋아진 건데 지난보다 훨씬 나은데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지출 확대라든가 또는 중앙은행 금리 인하와 같은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도와주는 정책이 나오는 게 늦어지거나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앞서 모두에 잠깐 얘기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걱정거리이기도 한데 뭐 일본 BOJ 우치다 부총재가 금리 인상 안 할 듯이 시사를 또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은행이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앞으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장재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두 번 있었습니다. 1988년이랑 2007년도에 네. 엔화가 기저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캐리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전환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에 엔화의 어떤 달러 대비 그 가치가 약 한 30%씩 30% 이상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트리거가 됐던 것이 일본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이였는데요. 이게 4.75%포인트입니다.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0.25%고요. 미국이 5.5%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5.25%포인트 차이 나는데 여기서 50bp만 내려가 오면 과거의 두 번의 케이스처럼 엔캐리 현상이 청산이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개연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옌 환율에서 약 한 30에서 35% 정도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거의 100엔, 110엔 정도까지 예. 내려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미국의 연준이 만약에 9월 달에 빅컷을 한다든지 아니면 11월 달에 빅컷을 할 경우에는 이런 엔캐리 청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 원 환율은 또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엄청 불안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위험 또 회피 선호, 위험 선호가 약화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나빠지고 또 경제심리 나빠지고 그러면 또 실물 경기 나빠지고요. 그리고 우리 워낙 강세되면 또 수출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나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엔캐리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의 자금 이동이 있을 거라는 우려만큼으로도 이번 우리가 증시 조정에서 경험했던 걸 보면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거로 보고요. 향후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가 이러한 어떤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금통위가 한국은행 금통위가 8월 22일 열리는데 이번에는 금리 내리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만약에 제가 금리를 결정을 하는 금통위원이라고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영무 박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수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수고 소비와 투자인데 지금 우리 지난 2분기 때 보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 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다 1분기보다 나빴었어요. 그래서 수출은 대외 환경을 영향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와 투자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나온 KDI의 또 경제 동향 보고서 보면 민간 부분의 과다한 부채에 따른 이런 고금리 이자 부담이 경기를 좀 제약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본다고 그러면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보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대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대내 요인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가 아니라 하느니 어떻게 할 것 같으냐가 예. 만약에 질문이시라고 한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한은은 4분기나 돼야 금리를 내릴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부동산도 있고. 물가 상승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 중반대고요. 도리어 최근에는 2.4에서 2.6으로 높아지기까지 했습니다. 한은의 물가 상승의 목표는 2%죠. 더군다나 최근 수년 동안 물가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예.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겁니다.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혀도 금리를 낮출 수도 있지만 금리를 낮춰서 대응해야 될 만큼 우리 경제가 나쁘다라고 한은이 판단을 할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은의 최근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도리어 경제선을 올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은으로서는 내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집값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봅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금리를 안 낮춰주고 있고 우리보다 미국의 금리는 여전히 2%포인트가 높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환율이 잘 안 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넘어야 되는 산만 해도 한 4-5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정말 뭐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의 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동안 글로벌 증시를 크게 뒤흔든 시장의 공포는 일단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만 폭락을 겪은 글로벌 증시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질 텐데요. 지표 하나하나에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